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대리고발 사주 의혹, 여기 세 종류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야당에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 또 국민의힘 조모 변호사가 작성해 대검에 접수한 고발장, 그리고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당이 조 변호사한테 제공한 고발장 초안, 이 세 고발장은 표식이나 일부 토시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야당에 전달한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현실화했다는 의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고발장의 연결고리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발장은 당시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이게 다시 조 변호사한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판박이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 어제 MBC 단독 보도로 확인된 이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로 전달한 사람은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당시 고발장 초안을 가져와 검토해달라고 보고했고, 검토 후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느껴 당무감사실장에게 초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걸로 의심되는 고발장과 거의 흡사한 고발장 초안이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 당에 전달됐고, 당에서 법률자문위 소속 조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 초안은 고발장 최아묵의 최종이라는 이름의 한글 문서로 작성됐으며, 작성 날짜는 지난해 4월 22일, 마지막 수정일은 지난해 5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8일 당에 전달한 걸로 추정되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불과 2주 만에 어셈블리, 즉 국회 내 컴퓨터를 이용해 고발장 초안으로 재가공된 겁니다. 하지만 정점식 의원은 문제가 된 고발장 초안의 출처는 자신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안을 받아온 보좌관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의원실로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온 데다 벌써 1년도 더 지나 출처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가 실행되는 과정에 당의 공조직과 검찰 출신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시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원문에 입수해가지고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김재현 최고위원님께서 맡으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혹 보도 일주일이 돼서야 당 차원의 조사기구를 구성하면서 늑장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과성이 조금 부족하고 경증이어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박진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16일 만에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41살 남성 A씨.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걸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과관계 없다 종이 몇 장 딱 보내고 말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저희는 다 사지마비고요. 아직도 콧줄로 유동씩 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 백신 인과성 불충분 4-1로 평가받은 환자들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중환자뿐 아니라 경증 환자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접종 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 흥반 등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돼 어제 하루 3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전 국민의 61.8%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간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위해 백신의 도움이 필수이지만 여기에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사 또 국내 제약사도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준범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나 렘데시비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맥 주사뿐입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용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급감시켜 코로나19도 감기나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먹는 치료제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독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가장 앞선 제약사는 최근 임상 3상을 시작한 미국 머크와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화이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해 증식한 뒤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빠져나가는데 머크와 화이자의 치료물질 모두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 증식 자체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화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먹는 치료제 구매를 위해 올해 168억 원, 내년 194억 원 등 모두 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제약사와는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3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만큼 물량과 품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는 없고 조금 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개발과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와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또 가격이 1인당 90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돼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와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지는 피부와 주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죠. 병원에서는 보통 수술 후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성형수술 이후 한 달 동안 통증과 함께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부작용을 겪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의 진료 기록도 부실하고 애초에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비극이 생겼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 55살 박모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성형 망친 것 같다. 죽고 싶다. 이 얼굴로 일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씨는 숨지기 한 달 전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결심한 첫 성형수술이었습니다. 해볼까?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수면 마취에다가 하루 정도 걸리는 거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는데 심한 통증에 붓기와 시커먼 멍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의사는 뭐래? 물어보면은 그냥 기다려보래. 아프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도 없는 상태고 뭐 왼쪽 눈 반밖에 안 떠짐.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인들에게 한 달간 매일 촬영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힘들어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씨.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 있고 수술 날엔 마취제 투여 내용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전혀 없습니다.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제대로 알려줬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병원은 중년 눈성형은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사진을 보여주자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려야지 화장으로. 아주 자연스러울 수는 없죠 절대로. 그거는 몇 개월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3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이거 사람마다 틀려요.
성형수술은 특히 부작용 가능성을 면밀히 알려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당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 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족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는 싸우는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화물차 자율협력 주행이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오늘 시험 주행에 성공했는데요. 앞에 달리는 화물차의 운전자만 운전을 하면 뒤에 있는 화물차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영동고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앞선 차량에 합류 요청을 보냅니다. 선두 차량이 승인하면 차량 간격이 좁아지고 뒷차 운전자에게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발을 페달에서 떼세요. 손을 핸들에서 떼세요. 화물차 여러 대가 선두 차량을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협력주행. 뒷차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앞차 따라 알아서 방향을 틉니다. 앞차가 급제동을 하면 뒷차도 멈춰서고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알아서 간격을 넓힙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장거리를 뛰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편하죠. 일단 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화물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달리면 뒷차들은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연비가 4에서 8% 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뒷차들이 아끼는 돈은 1km에 12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연구단에 합류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경로가 겹치는 화물차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추종 차량의 이득 중에 50%를 선두 차량과 플랫폼에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선두 차량 운전자는 연평균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험 주행에선 화물차 4대가 최고 시속 90km로 고속도로 80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용할 목표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